연락도 못 드리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 1 시간에서 1 시간 10분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좀 얘기 나눈 것 그러니까 드린 것에서 조금 토론거리나 혹은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공공교통과 관련된 그 조례, 그리고 이 조례를 매개로 하는 서울 교통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좀 고민을 담아 봤고요. 사실 이 주제를 고민하면서 이민호 선생님한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좀 교환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조례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뭔가 안 되는 이게 또 조례더라고요. 근데 특히 교통 정책의 경우에 그런 게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교통 정책이 갖고 있는 약간 특수성상 이게 조례로 가능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좀 있었고, 그래서 좀 최대한 좀 쥐어짜는 고민을 하면서 오늘 자료를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제안 드리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와닿지 않거나 혹은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현재 한국의 교통 정책은 크게 한 3 가지 정도의 그 한계 혹은 벽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중앙 정부의 통제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통 정책의 일반적 그 내용은 다 중앙 정부가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중앙 정부가 굉장히 많은 힘을 갖고 있고, 거기서 작동되는 것들이 굉장히 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역 현장에서 교통 문제를 대응하는 데 굉장히 한계로 작동을 합니다. 특히 이런 그 중앙 정부의 기술 관료적 통제를 가능케 하는 한 가지 요인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통법제는 통합법제가 아니고 대부분 수단별 법제입니다. 그러니까 운수사업법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법 따로 있고요. 뭐 항공법 따로 있고요. 철도법 따로 있고요. 도시교통법 따로 있는데, 이것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중교통 육성법도 있고 지속 가능 물류교통법도 있고 있긴 한데, 이런 법들이 별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현실에서 작동되는 법들은 개별 수단법들이 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 통합적 교통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특정한 교통 수단과 관련된 정책으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특정 수단으로 가게 되면은 이해관계 집단이 되게 좁게 만들어지고요. 그 이해 당사자 범위가 넓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뭐 이를테면 철도 교통과 관련된 문제면 그냥 철도 관계자들만 모여서 논의를 하는 수준으로 계속 머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외국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인 것 같은데, 한국의 교통 부분의 논의는 대부분 어 그 교통공학 쪽의 논의 좀 많이 의존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그 그 전기 기술 혹은 전자 기술 기반의 교통공학 쪽이 많이 강화된 형태이다 보니까 이게 사회 정책으로서 교통 정책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속성으로 나타나냐면, 이를테면 새로운 교통수단이 만들어져서 이 교통수단으로 얼만큼의 수요가 올 거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사회 정책적 이슈도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시민사회가 해당 교통수단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즉 어떻게 이용할 거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전거 같은 경우를 한번 보죠. 만약에 공유 자전거를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자연 상태로서 선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자전거를 타도록 만드는 인센티브 구조와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어떤 활동과 이런 것들이 그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통공학 논의는 뭐냐면 자연 선택으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소위 교통 배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논리가 깔려 있고, 당연히 철도가 놓이면, 지하철이 놓이면, 뭐 버스가 놓이면 여기에 몇 수요가 갈 거야라고 하는 방식의 공학적 계산이 나와요. 이제 그것의 오류를 가장 크게 보여주는 게 이제 한강버스와 관련된 수요 예측인데, 이 한강버스와 관련된 수요의 70% 정도가 자가용 수요에서 전환되는 것으로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자가용 수요에서 70%나 한강버스로 온다고? 이게 좀 말이 안 돼서 저희가 그 서울환경연합과 같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어요.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추정이다." 그랬더니 그 감사를 기각하면서 감사원에서 했던 말이, 교통 쪽의 전문가들이 판단해 갖고 한 건데 "이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감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 소위 교통공학에서 다루는 모델에 대한 어떤 신앙, 혹은 그런 게 신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 쪽인 기본적으로 모델링을 전제로 하고, 그 모델링은 과거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법칙으로 수용하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일반 시민의 경험적인 내용으로 돌파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과 관련된 논의는 대부분 이런 고학적 논의를 갖고 전제로 하는 전문가들이 독점하는 것이 좀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인제 그 첫 번째 중앙정부의 통제, 두 번째 공학 중심의 전문가들을 돌파하고 나서라도 이게 대안 부분에서 쪼끔 이렇게 효과적인 대안을 만들기 힘든 또 마지막의 벽이 뭐냐면, 교통수단의 상당수가 민간 사업자의 운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버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버스는 어 공적 통제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공공교통 수단인 버스에 대한 통제가 사실 민간 사업자의 손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체계적인 뭐 지역 교통의 뭐 교통망 혹은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구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에 한계가 놓여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민하는 조례라고 하는 것들은 그럼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 사실 이 세 가지 정도의 한계 상황을 좀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게 이제 15분 도시 개념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15분 도시 개념은 15분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소위 그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교통수단의 이동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전거 이런 방식으로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적 범위 내에서 이 공간 전략을 쓰자라고 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버스를 많이 이용합시다. 자전거를 많이 이용합시다. 혹은 보행과 자전거를 우선하는 도시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주장들이 실제 정책에 대한 선호를 높이는 데는 별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도 이 교통 정책에 기반한 도시 전략을 만들 때 특정한 교통 수단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분 도시가 대표적인 사례죠. 이 15분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이동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교통수단의 이동 범위를 소위 생활 권역이라고 묶는 이 공간 전략에서, 그 안에서 더 멀리 이동하지 않더라도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를 이 공간에서 이용하자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교통 전략입니다. 근데 자전거와 보행으로 충분한 도시를 만듭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특정한 수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이 깔려 있는 공간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약간 요런 식의 좀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이를테면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는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의 수단 분담률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도시인데,
여기 같은 경우가 어떤 식의 도시 비전을 만들고 했냐면 요 단거리 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을 했습니다. 요 단거리 도시라고 하는 것도 앞서 소개한 15분 도시의 이전 버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프라이부르크는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지나치게 자가용 통행이 많아지고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당시 그 수도였던 서독보다 그러니까 그 서베를린보다 훨씬 더 자동차의 밀도가 높았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보행 정책도 가고 자전거 정책도 갔는데 이 보행 정책과 자전거 정책과 대중교통 정책을 묶을 수 있는 방법으로 뭘 만드냐면 기후 패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 패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세 가지의 교통수단을 묶어 버리고 그것에 대한 도시 비전을 단거리의 도시라고 하는 걸로 만들므로써 개별 교통수단에 이렇게 쪼개져 있었던 시민들을 하나의 연합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야 겨우 이 개인 차량 중심의 도시하고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런 부분들에 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요게 뭐 미약하지만 화성시에서 무상교통을 하면서 만들었던 표인데 직접적으로는 요 교통비 지원이라고 하는 게 가장 눈에 띄지만 사실은 환경 개선과 관련된 비용, 교통 개선과 관련된 비용, 건강 증진과 관련된 비용,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비용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냥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혹은 명목적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기존의 교통수단보다 가지고 있는 편익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겨우겨우 이 대중교통 중심으로 조금 넘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의 그 교통과 관련된 법제뿐만이 아니고 조례에서도 이런 통합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교통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과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거를 할때 좀 이렇게 우리를 곤란케 하는 몇 가지의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인제 다른 부분에서 조례를 좀 활용하는 이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겪었던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쪼끔 드려 보고 그다음에 교통과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이 조례라고 하는 거는 이 자치입법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상의 조례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제약이 있죠. 어 이를테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어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시군 자치구의 조례는 뭐 시도의 그러니까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법령의 번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명시적인 명시적인 위임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위 법에 "땡땡땡땡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런 식의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그걸 조례로 정하는 것이 일종의 그 지방자치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하는 행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제정 범위가 법률에 다 명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런 판례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과거의 일입니다. 1990 년대의 일인데 이를테면 광주광역시가 어떤 그 조례를 만드냐면 당시까지 있었던 부양 의무자가 있어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자에게 부양 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서비스를 받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이거는 부양 의무자를 지원 대상으로 삼지 않는 법률을 위반한 거다."라고 해서 제소를 합니다. "이 조례가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이제 제소를 하는데 당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비록 생활보호법이
자활보호 대상자에게는 상계비를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이 전국에 걸쳐서 일률적으로 동일한 보호만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즉 법률로서는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그 실정에 맞춰서 별도의 생활보호를 실시하는 것은 용인하는 취지라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으로 곤란함을 겪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의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상에 설사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조례를 통해서 그 법률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개념은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가 아니고 해당 법률의 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범위, 그러니까 즉 어떤 특정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교통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늘 부딪힙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명시적 내용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게 소관 사무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교통 쪽에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음 대부분 교통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은 대부분 위임 사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법률의 하단에 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 몇 조 몇 조에 의한 뭐, 몇 조 몇 조에 의한 뭐, 몇 조 몇 조의 뭐를 뭐 시도지사에게, 몇 조 몇 조의 몇, 몇 조 몇 조의 몇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한다. 혹은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단에 위임 규정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원래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 권한을 수동적으로 위임받아서 할 뿐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임 사무와 관련돼서도 어, 단체 위임 사무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사무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단체 위임 사무는 조례로 가능합니다. 기관 위임은 조례 제정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상위 법령에 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된 거는 기관 위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된 거는 단체 위임입니다. 그래서 장에게 위임된 거는 그 장이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명시가 된 거고요. 대신에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된 것들은 다 단체 위임 사무로 해서 별도의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교통 부분과 관련돼서 한 절반 정도는 단체 위임 사무고요. 절반 정도는 기관 위임 사무입니다. 이를테면 상위 법에 의한 인허가나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기관 위임 사무에 가깝고요. 어, 뭐, 그, 교통 무슨 지역, 특별 대책 구역을 지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단체 위임 사무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그 LEG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경유 제한 구역 뭐 이런 공해 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이런 것들은 단체 위임 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법률에 그냥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돼 있는 것들은 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조례로 지역 교통과 관련된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느냐? 가장 최근의 사례는 이제 목포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포 같은 경우는 지역에 독점 지역 버스 사업자가 있었던 데이고요. 여기가 뭐 두 달이나 세 달 막 임의로 버스를 멈추고 막 그래도
페널티를 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의 독점적인 사업자인 버스 업체에 면허를 취소하거나 혹은 운행을 중단시키는 등의 페널티를 제공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공이 버스의 대체 수단을 제공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이 즉각적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로 가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들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떤 운동을 하냐면 "야 우리가 감수할게. 어 그 정도 불편하면 우리가 감수할 테니까 이 사업자 쫓아내자."라고 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포 시민들이 특정한 버스 사업자의 일종의 볼모가 되는 것을 좀 넘어서겠다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여기서의 수단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구 운동을 해요. 예. 조례 청구 운동을 하면서 시와 그다음에 시의회를 압박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시의회가 자기네들이 이것을 입법을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시민대책위와 같이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압력 속에서 목포시가 노선을 인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고, 이렇게 공론장을 통해 갖고 노선을 최종적으로 목포시가 인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라고 하는 수단이 단순히 입법의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역의 그 지방의회나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기능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사례인 거죠. 그랬을 때 효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모이게 만들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이런 조례 제정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고, 특히 요 사이트 가 있는데 이주민 참여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그래서 요 사이트가 만들어지면서 온라인으로 이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청구인 서명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 주민 그 청구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기는 힘들지만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서울시의 교통 현안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짚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좀 구체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 교통과 관련돼서는 이 대중교통을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과 자가용을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도시 경험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서든 대중교통을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과 자가용을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도시의 경험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울 정도로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제도 정책 영역 내에서는 이 대중교통을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주로 다루어지진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전문가적 시각이나 혹은 관료적 시각에서 놓고 보면 대부분 다 제3자적 위치에 놓여서 이 대중교통을 바라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이 대중교통 이용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어떤 부분이 조금 중요하게 잡힐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요 시간입니다, 시간. 어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어 하루에 어느 정도 그 통행 시간을 갖고 있냐라고 하면 이제 1 시간 정도 이렇게 갖고 있죠. 근데 이게 평균보다 좀 높은 수준이고 인천이나 경기보다는 낮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 통행하는 시간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목적 통행 시간인데, 이 목적 통행 시간은 왜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 출퇴근이나 통학처럼 필수적으로 이동해야 되는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거는 목적 통행 외의 통행들도 다 포함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요 밑에 거는 목적 통행 안 하면 안 되는 시간인 건데, 요걸로 놓고 보면은 이 앞에 통행 시간의 요 차이가 더 줄어들죠. 그 얘기는 서울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목적 통행과 관련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확충이 돼 있지만, 출퇴근을 하거나 통학을 하는 사람들의 이 이동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길다라고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프라가 편하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풍부한 것과는 별개로 통행 시간이 길어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 경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경험으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게 이 교통 전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이 30분을 뭐 20분, 10분으로 줄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리적 조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30분 정도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고정적인 이동 시간, 목적 통행 시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자가용으로 이용할 때의 그 편리함 대신에 30분 정도의 대중교통 이동을 감수하도록 만드는 그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가? 가장 대표적인 건 경제적 요인이겠죠. 자가용 주차하는 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대중교통은 저렴하니까요. 일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대중교통, 내가 자가용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조건 때문에 나는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프라이드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도시 생활자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감각, 뭐 그걸 저는 이제 프라이드라고 표현을 하고, 그 막 우월감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존중되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도시 정책, 특히 교통 정책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기본적인 그 사회적 인식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중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요건데요. 어 승용차 이용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간에 초등학교 이동, 중학교 이동, 고등학교 이동, 공공의료시설 이동, 병의원 이동 때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요. 뭐 이거 당연하겠죠. 예, 당연하겠죠. 근데 이런 식의 차이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용인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정책적 영역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승용차와 대중교통 사이의 이동 시간 격차를 어느 정도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도시 정책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교통 격차, 그러니까 수단에 따른 교통 격차라고 우리가 만약에 부를 수 있다면, 이 격차의 지향을 2배로 하자, 3배로 하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더 힘을 줘야 될지가 달라지겠죠. 이를테면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더 강화해야 됩니다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어 다른 방식으로는 뭐 여러 가지 도로의 환경 변화나 혹은 대중교통 전용 도로에 대한 확충이랄지 뭐 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어 어쨌든 지역 교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중요한 맥락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작년이죠. 서울에 유일하게 있는 혼잡 통행료가 남산터널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폐지하겠다고 그 당시 서울시 의회의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동시에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안을 냈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그 폐지안을 냈던 근거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시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폐지에 다 동의를 하더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폐지에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교통량 감소 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폐지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교통량 감소 효과는 50%가 없다. 근데 되게 재밌지 않아요? 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희 단체도 그렇고 그 환경연합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야 여론조사로 이런 걸 푼다고? 근데 그것도 정당에 관계없이 이걸 다 폐지안을 낸다고?' 그래서 결국에 반발하고 이래 갖고 3 개월 정도 통행료를 한번 없애 보고 '통행량의 변화를 한번 진단해 보자.'라고 절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3 개월 정도 절충을 했더니 어떻게 나왔냐? 교통량은 13% 정도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 속도는 서울 도심 내 사대문 안을 의미합니다. 13%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남산 터널의 혼잡 통행료가 도심 내의 교통량을 줄이고 통행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경험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덕분에 이 통행료가 반쪽 정도는 살아남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냐면 이런 통행료 부분, 그러니까 혼잡 통행료를 비롯한 이런 통행료 부분을 없애려고 하는 유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의회든 뭐 서울시든 이런 건 되게 많은데 역설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유의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없어서 그렇겠죠. 예. 근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나갈 때 뭐 들어올 때 이렇게 했던 것에서 지금 이게 실효율이 그러니까 실제 감면이 너무 많아서요. 실효율이 30% 인가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남산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중에서 실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이 30% 정도 되지 않거든요. 왜냐면 뭐 이것 면제 저것 면제 뭐 이렇게 해줘 갖고 근데도 요 정도의 그 교통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요걸 제대로만 거두면 실제로 도심 내 교통 그 량이나 내지는 통행 속도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겠다는 거고 당연히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남산터널 외에 혼잡 통행료 도입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쟁점인데요. 그것도 작년 일이네요. 이게 그 신촌에 있는 연세로가 원래 대중교통 전용 도로였는데 이게 지역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차량 통행이 그 허용이 됐죠. 그러니까 즉 대중교통 전용 지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통행량이 늘었느냐? 실제로 연세로 같은 경우는 통행량이 준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같은 기간 신촌 전체는 통행량이 늘었죠. 그리고 스타광장 이런 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요 인천 연세로 같은 경우는 어 전용 지구를 폐지해도 별로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후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지구로 전용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실제 뭐 이런 매출 놓고 보더라도 홍대와 그다음에 신촌역 상권을 비교해도 오히려 신청역 상권이 계속 낮아지는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없어진 제도가 다시 복원되는 사례는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대중교통 전용 지구가 많은 게 아니에요. 서울에 한두 개가 정도밖에 없는데 어 이게 아마 거의 유일했던 사례인가? 그랬을 텐데 요게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험들이 요거 타고 요거 없어진 다음에 그 종로에 하나 더 있거든요. 대중교통 전용지구 그 청계로 있는 요쪽에 하나 더 있는데 최근에 그것도 해제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요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괜찮은 제도들이 좀 무력화되고 있는 현상들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이 연세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되고 이후에 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혹은 지역 상권과 관련된 뭐 별 추가적인 어떤 그 활동이나 내지 이런 것들이 좀 병행이 됐다면, 이게 이 지정 해제 요구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상인 인터뷰에 그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거라도 해제하라고 하자."라고 제안한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아이고야, 그런 것들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뭐 약간 한심하거나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요런 모델들 혹은 요런 사례들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선 어떤 추가적인 조치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세심하게 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게 되면, 뭐 정기적인 지역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어떤 뭐 사업이나 내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게 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병행이 됐다면, 사실 요 제도를 지역 주민들도 혹은 특히 상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제도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역마다 요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유치하도록 만드는 인센티브 구조가 가능한가? 이런 식의 이제 고민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죠. 2023년도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할 때 어쨌든 조례에서 정해진 이 시민 공청회 요거를 청구를 했는데, 이게 서울시가 그냥 수용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상 시민공청회 개최 요건을 충족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개최를 안 해버리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때 느꼈던 방법은 뭐냐면, 그러면 아예 요금이 인상되는 절차 안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 이게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명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 여기서 교통 요금을 결정하는데 교통 부분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 특히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민공청회와 같은 요 절차를 강화시키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교통요금과 같은 정책을 결정하는 물가대책위원회에 대중교통 이용자들 혹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요 제도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의 물가는 몇 개 안 되거든요. 뭐 수도 요금, 그렇죠? 뭐 에너지 요금, 뭐 이렇게 가스나 이런 것들, 그리고 교통 요금, 뭐 요런 것들이 답니다. 뭐 거기에 조금 포함되면 뭐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된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런 분야별로 공공 요금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요 물가대책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조금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게 지속 가능 교통, 그러니까 국가교통 물류 발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지속 가능 발전 교통 물류 발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왜 이 법이 중요하냐면, 환경과 관련된 요소를 가장 최상위의 기준으로 놓고 만든 법이 이겁니다. 그 앞에 들어갔잖아요. 지속 가능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역의 그 공 그 저감 지역 혹은 무슨 특별 대책 구역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기본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교통 수요 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차 요금 차등 지원 제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차 단속 강화, 그다음에 운행 제한 지역 확대, 그다음에 노후 차량과 관련돼서는 상시 운행 제한 지역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출퇴근 교통 수요 관리와 관련된 내용, 뭐 카쉐어링이나 부재 운영, 그다음에 혼잡 통행료 확대 방안 검토, 그래서 도심 승용차 진입을 억제하는 방식, 그리고 교통 유발 부담금도 부담금 산정을 현실화하는 내용, 그다음에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자. 그래서 교통시설 이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혼잡 통행료나 교통유발 부담금이나 도심 불법 주차 단속 등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화해서 재원을 마련하라라고 하는 이 기본 계획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조례상으로는 하나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를 할 때 일종의 근거가 필요하다면 저는 이 중앙정부에서 내놓은 요 제2차 지속 가능 교통 물류 발전 기본 계획상의 수요 관리와 관련된 요 항목들을 근거로 해서 현행 조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중앙정부가 이런 내용 잘 지키지도 않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 다 지방자치단체한테 떠넘긴 내용들이거든요.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중앙정부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은 되게 멋들어지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실행시킬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의지가 없는 상황 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요런 내용들이 조례에 조금 다뤄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요게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지금 그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서울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교통 부분의 사업 내용이에요. 친환경 차 보급, 교통 수요 관리, 승용차 마일리지 끝입니다. 교통 수요 관리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녹색 교통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요 전기차 보급하고요. 그다음에 택시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거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서울시의 탄소 중립 기본 계획상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 혹은 공공교통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랬을 때 전기차 보급이나 친환경 택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지체되면 그것 자체로 이 목표 온실가스 감축량은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전기차 보급 목표는 달성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특히 개인 택시 사업자는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개인 사업자인 개인 택시가 왜 전기차로 전환을 하겠습니까? 그냥 지금 있는 차도 잘 이용이 가능한데.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약간의 강제적 조치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친환경 택시 전환도 잘 안 되고 전기차 보급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빼놓으면 다른 수단이 하나도 없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도 있다. 라고 하는 거여서 저희 단체는 기본적으로 조례 수준에서는 각 분야별 감축 목표라고 하는 것들이 좀 명시될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뭐 2030년까지 몇 프로라고 하는 식의 총량적 접근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최소한 5개 분야의 연도별 감축 목표나 이런 것들을 좀 명시하고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구체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달성이 되지 않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수단을. 이를테면 이렇게 2025년에 전기차 보급을 이만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보급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다른 수단을 동원해 갖고 이 감축량을 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 목표치가 계속 누적이 돼서 장래에 감축해야 되는 양이 계속 누적이 될 건데 근데 이거는 미래가 되면 더 감축을 못할 게 너무 명확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매년 진단을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어떤 수단을 더 추가적으로 동원해서 이 감축량을 달성할 건지에 대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그 서울시의 제도 내에는 이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적어도 2030년 정도까지는 두고 보고 또 추가 계획을 짤 거예요. 뭐 지금
그 NDC 2035 NDC가 나오면 아마 거기에 맞춰서 쪼끔 보완이 되는 수준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좀 저는 조례에 어 연도별 감축 목표와 재평가와 다른 수단의 탐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명시될 필요는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게 인제 그 그린피스에서 작년에 했던 그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자가용 이용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동의한다. 근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할 것 같냐? 어 그래서 첫 번째로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도로 혼잡을 감소한다, 미세먼지나 배기가스를 감소시킨다, 온실가스를 감소한다, 교통사고를 감소한다라고 하는 등등의 편익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이용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편익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음 여기 온실가스 감소와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좀 높게 답변한 측이 약간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요 온실가스 감소 요인을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이라고 했을 때의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그럼 어떤 것들을 해 주면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이 좀 더 쉬울 거냐라고 얘기를 해 보면 어 목적 통행 시간, 그러니까 혼잡 시간대에 지하철, 버스 차량을 좀 증차를 해 달라. 그러니까 운행 횟수를 좀 더 늘려 달라. 대중교통 요금을 좀 더 낮춰 주면 '내가 불편해도 넘어갈 생각이 있다.' 그다음에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을 좀 확대해 달라." 요 세 가지가 답니다. 요 세 가지가 다른 부분 뭐 무상교통, 전용도로 증가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그러면 서울의 대중교통 아니 자가용 이용자들 중에서 적어도 출퇴근 시간에 그 공공교통의 공급량이 늘든지, 아니면 지금보다 대중교통 요금이 더 싸지든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늘든지, 요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부합이 되면 어 나는 자가용 이용자에서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필요한 요소들은 한 요 세 가지 정도 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사례는 그 성동구의 공공시설 셔틀버스와 관련된 조례인데요. 사실 요 조례를 특별히 좀 소개를 해 드리는 이유는 이 공공시설 셔틀, 그러니까 그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자치구 꽤 많아요. 예, 꽤 많습니다. 종로도 있고 용산도 있고 뭐 웬만한 데 다 있거든요. 뭐 마포도 있고. 그런데 조례 내용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을 조금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일단 여기서 놓고 보면 어 여기에 운행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 운행 대상엔 이 교통 약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이 교통 약자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이게 공공시설 셔틀버스라고 하는 걸 잡다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설 이용자로만 한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교통 약자로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이 요 조례 제정 과정에서 되게 그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인제 일종의 가장 킬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주민 대표 참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자치구가 서울 지역 자치구 중에서 20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법정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구마다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주민 대표가 들어가는 위원회 방식을 운영하는 데는 4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례라고 하는 거고, 요게 2022 년도에 은평구에서 진행을 했던 동단위 탄소 중립 실행 계획 수립과 관련된 워크숍의 결과로 제안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주민들 워크숍을 통해서 나온 게 차 없는 거리, 자전거 이용 확대, 차량 이용 자제, 마을버스 이용 확대, 전기차 확대, 주차장 관련된 것으로 이런 식의 이제 사업들이 제안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다 하려면 그냥은 못 합니다. 뭐 구청장이 큰 의지가 있으면 할 수는 있는데, 그 구청장의 의지가 없을 때 요런 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조례 제정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지역에 차 없는 거리 축제를 진행하도록 할 때 공공의 지원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조례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 조례 수단으로 좀 잡아 주면 좋을 텐데, 이를테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단위에서 교통 부분에 있어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지역사회 노력이 있을 때 그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조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2022 년도에 동단위 요 논의 과정에서 참여를 해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요, 계획이나 내지는 권한이 주어지면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를테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뭐 동네 자가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가용 이용자들에 대한 현황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해보자. 이게 자동차 이용 주 1회 줄이기라고 하는 요 목표 있죠. 요게 제안이 됐어요. 해볼 만하다라고 봤던 겁니다. 근데 그럼 요것을 가시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시화시켜야 되잖아요. 그 가시화시키는 방식으로 뭐 마을버스 정류장이나 버스 정류장 밑에 이렇게 표지판을 붙이기로 했어요. 우리 마을은 어제 몇 킬로 정도의 탄소를 줄였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거리를 다니는 주민들이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가시화시키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당장 어디에 부딪혔는지 아세요? 야, 우리가 버스 정류장 그 게시판에, 정류장 그 표시에 이거 붙일 수 있어? 이거 어디 허가를 맡아야 돼? 여기서부터 걸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마을버스 정류장의 관리 주체는 구청이 아니고요, 마을버스 사업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아무리 아이디어가 있어도 지역의 자원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수단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 주민자치회를 매개로 하는 요 방법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 지금 주민자치회가 매년 자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 조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주민자치회 초기에는 교통 의제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자치 계획에 교통 의제가 싹 빠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되는 게 없으니까 아예 다루질 않아요. 실제로 이 주민자치회 회의나 이런 것들을 참관하거나 혹은 그 인터뷰를 해보면 교통 문제가 늘 나온대요. 지역 조사 과정에서 뭐 여기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위험해, 아이들의 보행이 위험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자치 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안 고쳐진다라고 하는 경험이 쌓여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그냥 지역의 교통 안전 이런 부분이 아니고 주민자치회의 권한 강화라고 하는 방식으로도 우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하는 내용들 중에서 뭐 요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서울시의 교통 관련된 조례가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좀 특별히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조례는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 특별외국은 돈과 관련된 거고요. 그건 교통약자 이동 편의와 관련된 것이고, 교통위원회라고 하는 거버넌스 구성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기본조례가 있고요. 마을버스 재정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버스정책시민위원회라는 거버넌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례,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주차장 설치 조례, 혼잡 통행료 조례. 요 정도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조례의 목록이 아닌가.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 아니고 조례 개정의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싶고, 이 중에서 특히 교통시설 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그냥 참고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를테면 교통시설 특별회계에는 두 개의 개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교통관리 개정이고요. 하나가 주차장 관리 개정입니다. 근데 이 교통관리 개정의 사업 내용에 뭐가 있냐면, 여객자동차의 공영화 운영에 관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버스를 공영제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여기서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한 번도 이 항목으로 지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혼잡 통행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업도 요 개정에서 돈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도 한 번도 사용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요 여객자동차의 공영화와 관련된 것, 즉 공영 마을버스 혹은 공영 시내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혼잡 통행료 제도를 뭐 한시적으로 시도를 하거나 뭐 시민 캠페인을 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재원이 여기서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장 관리 개정인데, 이게 주차장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 다 주차장과 관련된 내용밖에 없습니다. 요것도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요 주차장 수익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와 관련된 돈을 쓸 수 있게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차 벌금이랄지 주차 요금 수입이랄지 이런 것들이 대중교통에 재투자되는 재원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해 주는데, 지금 주차장 관리 계정을 놓고 보면 다 주차장 관련된 내용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신설, 운영 이런 거밖에 없죠.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이 주차장 관리 계정의 항목에 소위 뭐 대중교통 활성화나 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왜 이 운영 구조와 관련된 걸 좀 고민해야 되냐라고 하는 고민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민간 회사가 중간에 있으면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대부분 다 민간 회사에 대한 재정 보전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금 보조를 해요. 뭐 아니면 서울시에 청소년 무상 교통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죠. 그럼 청소년 무상 교통을 하면 민간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탑승하는 청소년 곱하기 이용 요금 해 갖고 보조금으로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청소년 무상 교통을 해 갖고 수요가 늘어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탑승자 수만큼 요금과 곱해져서 나의 이익이 되니까. 그런데 행정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수요가 많아지면 비용이 증가한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돈이니까 이게 비용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교통을 하게 되면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커지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난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45인승 버스가 다니는데 20명만 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무상교통을 하고 20명이 늘어나요. 그럼 실제 운영 비용이 늘까요? 안 늘죠. 그렇잖아요. 버스 한 대 다니는데 20명 타던 거 40명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행 횟수나 이런 것들이 늘지 않으면 적정 수준의 승차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 비용 자체는 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민간 회사가 끼어 있기 때문에 요금과 관련된, 즉 인당 요금 결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게 비용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그러니까 꼬이게 되는 거죠.
꼬이게 됩니다. 수요를 더 늘리면 늘릴수록 민간 회사에게 지원해 주는 재정 지원금이 커지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선 이 운영 구조의 공공성을 높이는 관점이 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 운동을 하는데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경상도 지역,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경상도 지역에서 무상교통을 많이 하느냐? 그 질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쪽에서 할 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기초단체장하고 지역의 독점적인 버스 사업자하고 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요. 어 이게 지역의 민간 버스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기초단체장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운영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쟁점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교통과 관련돼서는 조금 난잡하게 이것저것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요 부분과 관련돼선 저는 이제 막 종합적이고 막 이런 방식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이 교통 부분과 관련돼선 지역의 조례 제정 운동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토론거리나 혹은 질문이나 또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뭐 질문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런 거죠. 음,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고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남산 혼잡 통행료 외에 다른 지역의 혼잡 통행료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저는 혼잡 통행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혼잡 통행료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자동차 통행 속도를 30km로 줄입시다. 아시죠? 이거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엄청난 역풍에 맞았죠. 뭐 학생들이 다니지도 않는데 왜 학교 근처에 30km를 야밤에 새벽에도 이렇게 지켜야 되냐, 뭐 이런 식의 반발 때문에 그럼 뭐 탄력 운영을 하니 해제하니 뭐 이런 식의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 그 동일한 제도를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교통사고 사망자를 0으로 만듭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요게 이제 제로 비전이라고 불리는 도시 운동인데요. 이 제로 비전이라고 하는 게 교통사고 사망자를 0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교통사고 사망자를 0으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차량의 대인 사고의 경우 사망자가 0으로 만들어지는 속도가 30km입니다. 30km 이상 넘어가면 차량의 대인 사고에서의 사망의 가능성이 있지만 30km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로 사망 사고가 나타날 가능성이 0%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속도를 줄입시다라고 하는 캠페인이 좋을 거냐, 교통사고 사망자를 0으로 만듭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냐, 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의 동의를 광범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사실 이제 이런 전략들이 고민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차원에서 혼잡 통행료의 문제나 아니면 그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문제나 사실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음, 내용들이 만들어지면 좀 조례, 재정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뭐, 네, 손 드신 것 같은데, 기승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네. 네, 네, 송파에서는 지금, 네, 공공 셔틀버스 조례 제정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구체적인 준비는 안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 2차 국토교통부 계획, 기본 계획, 네. 거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그 공공 셔틀 만약에 그 지자체 조례에 바로 담을 수도 있는 건가요? 뭐 방금 말씀하신 혼잡 통행료 징수 같은 거를 넣는다든가 뭐 아니면 그 속도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지자체 조례에 바로 담을 수 있는 건지 그 서울시에도 그런 조례가 있어야 뭐 가능한 건지 저는 그 어떻게 아,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서요. 그거는 아마 이게 지속 가능 교통 물류 발전법 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면 그 법을 준용해서 송파구 지속가능 교통 조례 뭐 이런 식으로 해 하고, 거기에서 지금 요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요 항목들에 대한 것들을 참조해서 요 조항으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내용들은, 교통 수요 관리와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다 넘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물론 서울시 조례가 있으면 구 차원에서의 조례 제정이 좀 더 수월하겠죠. 왜냐하면 구 차원에서가 수용성이 좀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특정한 단체장이 이것을 일종의 상징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가 뭐 공공교통의 선도 도시가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좀 비전을 갖는다면 충분히 선도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이게 권한이 없어서 혹은 할 수 없어서는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추가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그 공공 셔틀 그 성동구 조례에서 좀 제가 듣기로는 그 구청장님이 되게 오랜 그 삼선이시니까 되게 오랫동안 공들여서 이 지역의 마을버스랑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작업을 미리 하셨다고 해서 그게 지금 운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 평가가 어떤지 혹시 아시는지 그리고 아, 예, 만약에 이걸 송파에서도 준비하고 싶다면 좀 뭐부터,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게 먼저일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작업이 필요할지, 네,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성동에서 첫 번째 고민은 공공 마을버스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사업자들이 노선의 신설이나 내지는 연장과 관련돼서 잘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공 마을버스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이 부분을 서울시가 허가를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 인허가권을 가진 이유는 마을버스가 확대되면 시내버스에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시내버스의 재정지원금을 서울시가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늘어나면 시내버스가 적자가 커지고, 적자가 커지면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이 커지니까 사실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치구 차원의 마을버스가 활성화되는 것이 안 좋습니다. 좀 웃기죠. 예, 웃긴데 사실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에 의해서 인허가가 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해서, 그럼 구 차원에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해갖고 찾은 게 셔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의 셔틀하고 다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노선입니다. 노선. 그러니까 애당초 공공 마을버스를 전제로 고민을 했기 때문에 노선 자체가 기존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 외에 소위 다른 수요에 맞춰서 노선을 그어놨던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즉 마을버스 노선을 그어놨던 상태였고, 이것을 셔틀 노선으로 위장을 시킵니다. 요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용산의 공공 셔틀은 공공시설을 먼저 점을 찍어 놓고 그냥 그걸 무작위로 연결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도서관을 가지 않는 사람이 셔틀을 이용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성동구는 어떻게 노선을 그었냐면 마을버스 노선에 사각지대를 놓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먼저 노선을 그려요. 그리고 그 노선 가까이에 있는 공공시설을 찾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동주민센터가 있네? 그럼 여기는 주민센터 정류장으로 하자. 와, 여기 조금만 넘어가면 서울시의 공공시설 이게 있네? 그러면 여기 노선을 약간만 비틀어서 요 서울시 요 공공시설로 하자. 이런 식으로 마을버스 노선인데 공공시설 셔틀처럼 운행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요게 다른 지역의 공공 셔틀하고 가장 큰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 애당초 이것을 마을버스로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못 만들었을 때 그것의 대안으로서의 셔틀버스를 생각한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역 주민들 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도 다 했거든요. 마을버스가 필요한 지역 이런 것들 조사를 통해서 노선을 그려 놓고 그려진 노선을 셔틀버스 노선인 것처럼 바꾸는 그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갔냐면 지하철역에 있는 도서 반납대 있죠. 그, 그 무인 도서 반납하는 그거를 조례상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하철역에 멈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 입장에선 공공 셔틀을 타고 지하철역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 편하니까. 근데 지하철역으로 명시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셔틀이 아니고 운수 사업자가 되니까. 그래서 꼼수를 쓴 게 뭐냐? 지하철역에 도서관 시설이 있으니까 그것을 도서관 시설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조례에 명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이긴 한데 노선 자체에 그러니까 성동구의 공공 셔틀 노선에 보면 정류장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한 두 군데 정도가 반드시 껴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 환승 시설이 한 개 정도가 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용자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것처럼 이용하지만 사실은 공짜 버스를 이용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이 송동구 공공셔틀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걸 위탁 운영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버스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을 시키다 보니까 실제로 이 운영의 노하우가 공공에 남질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업자에게 사업의 기회를 넓혀주는 요인이 돼서 이 사업자께서 막 앱도 개발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자치구의 공공셔틀 사업으로도 막 진출하시고 그러긴 해요. 그래서 이 사업자가 커지는 거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성동구가 좀 직접 고용하고 직접 운행하는 경험을 좀 쌓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안 되네. 요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음, 네. 채팅으로 하나 질문 주신 게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 확대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런 대중교통료를 인하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수도권 무상교통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전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 교통 서비스를 무상화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얘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캐나다 쪽에 교통운동을 하는 그 활동가가 한 말인데, 야,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돈을 내느냐. 근데 엘리베이터를 눕혀놓으면 그게 도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래서 여기에선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구태여 여기에 요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개념인데 저는 결국에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면 필수적일수록 이것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고민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무상교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 질문해 주신 것처럼 요금 인상에 압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걸리는데, 저는 요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교통 요금 인상의 압박을 어떻게 우회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어 요금을 인상합니다. 원하는 대로 막 인상을 시켜줘요. 대신에 정기권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할인율을 크게 주는 그 정기권을 도입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어 대중교통 요금 뭐 한 5배 올려서 10,000원 해도 됩니다. 대신에 월 단위 정기 이용자의 할인율을 80%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런던이나 파리나 이런 데가 일회용권은 다 비싸요. 일회용권은 다 비쌉니다. 근데 월 단위 정기권이나 연 단위 정기권으로 가면 할인율이 40%에서 6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고렇게 약간 그 일회권과 정기권 사이에 요금의 격차를 크게 만드는 이유는, 이걸 운영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공공기관 입장에서 소위 요금 수준에 기반한 원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그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뉴욕시가 지금 뭐 그 뉴욕 시장으로 유력하게 얘기되고 있는 이제 만다리 같은 경우가 어 무 무상교통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무상교통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뉴욕의 교통공사는 수입원이 12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통공사는 수입원이 2개밖에 없거든요. 요금 수입과 그다음에 서울시로부터의 보조금. 근데 다른 나라 교통공사는 뭘 갖고 있냐면, 거기에 주차장 관리, 그다음에 철도 공간에서 이용하고 있는 무슨 공원이나 내지는 그 주택과 관련된, 그리고 상업시설에 부과하는 소위 부담금 조의 지방세, 그다음에 유료 터널과 도로의 관리, 이런 것들을 다 교통공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럼 계획을 어떻게 짜냐? 대중교통의 요금을 할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데 부담금을 높이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용 이용자들에 대한 부담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문턱을 더 낮추는 방식의 재정 전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지금 질문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받으면 이런 거죠. 현행 교통유발 부담금하고 주차장 요금 수입, 특히 불법 주차 범칙금 정도의 수익을 대중교통 요금 보조로만 돌려도 저는 요금 인상 요인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불법 주차라고 하는 게 대중교통 이용이나 이런 것들에 어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속도를 늦추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대중교통 요금 보조로 사용하면 저는 요금 인상 요인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원들을 대중교통 요금 재원으로 가져다가 쓸 거냐. 사실 요게 중요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한두 가지 질문 더 받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어, 아직 질문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네. 제가 살짝 놓친 걸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게 지금 서울시를 놓고 봤을 때 출퇴근 거리, 그러니까 필수로 꼭 다녀야 하는 거리에서의 시간이 엄청 길고, 그것 때문에 대중교통이 엄청 뭐랄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사실 대중교통으로 넘어오게 하려면 대중교통을 좋게 느껴지게 하거나 아니면 자가용이 불편하게 느껴지게 하거나인데 보통 대중교통이 좋게 느껴지게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약간 뭐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도 내가 빠르게 강남으로 출퇴근할 수 있다던가 지하철을 더 만들자. 우리도 강남까지 가는 지하철을 음. 만들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거를 되게 지역 주민들도 많이 원하잖아요. 음. 그래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지역에도 좋으니까. 그래서 사실 대중교통을 더 좋게 느껴지게 한다는 게 다들 약간 감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자가용을 뭔가 불편하게 한다는 거는 이미 나는 진짜 어렵게 자가용 사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나를 더 불편하게 한다고? 그럼 나도 저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뛰어들라고? 라고 음, 느끼는 게 너무 커서 사람들이 온실가스 감축도 되고 다 좋은데 나는 그래도 여유가 되면 차를 사야겠다. 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 격차를 늘릴 수 있는 어떤 약간 이미지? 상 같은 게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는 실제 그런 항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그 자가용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의미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이를테면 특정 세대에게는 이게 자립의 상징이기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는 이게 어떤 절대적인 이동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교통수단을 죄악시하거나 악마화해 갖고는 이 싸움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저는 그래서 어 장거리 이동, 그러니까 중장거리 이동에 있어서의 자가용 이용자의 경우에는 냅두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5km 이내의 근접 생활 이동과 관련된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훨씬 더 괜찮은 전략이다. 이를테면 평일에 강남까지, 그러니까 고향에서 강남까지 뭐 GTX를 타고 다니시던, 자가용을 이용하시던, 그러니까 순환도로로 해서 자가용을 이용하시던 이런 분들이 주말 정도에 동네 마트를 가거나 공원을 갈 때에는 어, 자동차를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자전거나 내지는 마을버스로 다닐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현재 단기적 수준에서는 훨씬 더 괜찮은 전략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자가용을 이용하지만 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방식의 얘기가 아니고,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그건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우리가 근접거리를 이동할 때는 충분히 이런 교통수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봅시다. 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못 하도록 만드냐? 실제 지금 많은 중고등학교에서는 자전거 통학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학교 안에 자전거 주차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범화하고 있는 사례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부터 바꾸는 것이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모든 자동차, 그러니까 자가용 이용과 관련돼서는 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 대중교통 혹은 무탄소 교통수단의 경험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고민하면 좋겠고, 그랬을 때 소위 5km 이내의 생활 이동 부분을 대중교통이나 혹은 무탄소 이동 수단으로 전환하는 부분과 관련된 합의는 생각보다 쉬울 수 있겠다. 그래서 요렇게 도시환경과 관련된 고민을 하는 게 일단은 조금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서울시라고 하는 광역 차원에서 고민할 때는 좀 더 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구 차원에서 만약에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정도 범위가 훨씬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혹시 더 추가로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9시가 돼서 오늘 또 저녁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강의해주신 김상철 위원님께도 큰 박수 다시 한번 예.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강의하신 영상 다시 보고 싶으시면 서울환경연합 그 유튜브 페이지에 가서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 자료도 다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